저 사람은 다시는 제 앞에 오지 못하게 하세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교도소 복도는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은 사람 얼굴을 더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사회공헌이라는 명목으로 온 자리였습니다. 익숙한 절차, 익숙한 인사, 익숙한 시선.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앉아있던 한 재소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본 것도 아니고 사진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제 얼굴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 같은 이마, 나이가 만든 주름의 방향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죄수복이었고 손목에는 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년 전 장면이 소리 없이 되감기처럼 흘러갔습니다. 선택받은 아이.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아이. 그날 부모가 택한 것은 단 하나의 이름이었고 지워진 이름은 이렇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 이유와 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같은 날, 같은 선택에서 갈라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제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대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40년을 기업 경영에 헌신했고 1,0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를 이끌었으며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성실과 정직의 상징이었고 언론은 그를 존경받는 기업가의 표본으로 소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 중심부 고층 빌딩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창으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빌딩 숲 사이로 떠올랐고 저녁이면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이 그의 하루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수기업인상, 나눔 경영대상, 사회공헌 공로상. 매년 하나씩 늘어나는 상패들이었습니다. 벽에는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 해외 기업인들과의 기념 촬영, 자선 행사에서 기부금을 전달하는 장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7시에 아침 식사를 마친 뒤 8시에 출근했습니다. 오전에는 임원 회의와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외부 미팅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에는 거래처와의 식사나 사교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바빴습니다. 골프 약속, 사회단체 모임, 정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빼곡히 일정표를 채웠습니다. 쉬는 날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선단체 이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사회생활을 영위했고 아들은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회사에 입사해 중역으로 일하고 있었으면 딸은 변호사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기념일에는 함께 모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근 소식을 나누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으며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삶에는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학력도 훌륭했고 경력도 화려했으며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범법 행위로 조사받은 적도 없었고 스캔들에 휘말린 적도 없었으며 도덕적 비난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이력, 훌륭한 평판, 존경받는 지위.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의 표본으로 여겼습니다.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인터뷰 제안이 계속 들어왔으며 청년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성실과 정직이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순전히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출발선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출발도 하기 전에 탈락했다는 것을, 다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억을 차단했고 불편한 질문은 스스로에게도 던지지 않았으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빠진 것 같은, 어딘가 비어 있는 것 같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감정은 금세 묻혔습니다. 박 회장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한쪽 귀퉁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지운 것처럼. 그 사진을 꺼내본 지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 찢어진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비서가 다음 주 일정표를 가져왔습니다. 월요일에는 임원회의, 화요일에는 정부 부처 미팅, 수요일에는 골프, 목요일에는 자선 행사, 금요일에는 특별한 일정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방문이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재소자들을 격려하고 교화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행사였습니다. 언론도 동행할 예정이었고 법무부 장관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습니다. 평소처럼 익숙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금요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날이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날이라는 것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성공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직면하게 될 날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박 회장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 앞마당에서 누군가와 함께 뛰어노는 꿈이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은 두 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한 아이의 얼굴은 선명했고 다른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마치 지워진 것처럼.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빴으며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단지 꿈일 뿐이라고, 의미 없는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했고 아침 식사를 마쳤으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순간 문득 어젯밤 꿈이 떠올랐지만 곧 잊었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비서가 오늘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오전 10시에 교도소 도착, 소장과 면담, 교화 프로그램 시찰, 재소자 대표들과의 간담회, 기부금 전달식, 언론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고 인터뷰 요청도 몇 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후원할 교화 프로그램의 내용, 참여 재소자 현황, 기대 효과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고 예상 가능했으며 통제 가능해 보였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하자 소장과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인사말을 주고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은 밝았으며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교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재소자들이 직업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공, 제빵, 용접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격려의 말을 건넸고 재소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은 재소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먼저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안내해 들어왔습니다. 5명의 재소자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손목에는 수갑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준비된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재활을 돕고 싶다는 것, 사회 복귀를 응원한다는 것,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고 재소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맨 끝에 앉은 재소자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은 간혹 박 회장을 쳐다봤지만 그 사람만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박 회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 재소자에게 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고개를 들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재소자들이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것.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계속 그 재소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교도관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턱에서 시작해 입으로, 코로, 눈으로 점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회장의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었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떨어졌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재소자의 얼굴,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의 모양, 코의 각도, 입술의 선, 이마의 주름, 턱의 윤곽.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지만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60대 초반, 자신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더 무겁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었고 피부는 더 거칠었으며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자신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손목에 수갑 자국이 남아있는 자신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낡고 지친 자신의 모습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교도관이 무언가 설명하는 소리, 다른 재소자들의 움직임, 비서의 속삭임. 모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오직 그 얼굴만 선명했습니다. 그 재소자도 박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으며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 아니 기다렸던 것처럼. 박 회장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얼굴을. 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물을 건넸고 박 회장은 억지로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얼굴만 보였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자신의 얼굴만. 간담회는 어떻게든 끝났습니다. 박 회장은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고 악수를 나눴으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지만 어떻게 걷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지만 언제 올랐는지 몰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자신과 같은 얼굴이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던 모습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재소자를 봤다고,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일어났다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왜 나와 똑같은 얼굴인가? 우연일 리 없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쌍둥이? 하지만 나에게는 쌍둥이가 없다.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아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혹시 숨기셨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찢어진 사진. 한쪽 귀퉁이가 찢겨나간 어린 시절 가족 사진. 그 찢어진 부분에 누가 있었을까? 혹시 또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차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일정이 있다고 말했지만 박 회장은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박 회장은 거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한쪽 귀퉁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작은 손, 옷자락의 일부, 신발 한 짝. 박 회장은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은 또 다른 아이가. 하지만 얼굴은 찢겨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한 명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지워버렸습니다. 사진에서도 기억에서도 역사에서도. 그날 밤 박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리고 어린 시절 찢어진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선택받지 못한 아이, 지워진 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했던 아이.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80이 넘으신 부모님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신에만 찾아뵙곤 했는데 갑자기 찾아가자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지만 박 회장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그는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쌍둥이가 있었는지.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박 회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형제가 있었는지, 쌍둥이가 있었는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60여 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안 형편은 극도로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였고 아버지는 막 사업을 시작한 참이었으며 빚이 많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키울 여력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먹일 것도 입힐 것도 가르칠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한 아이만 키우기로. 어떻게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이 중 더 건강해 보이는 아이를 택했다고. 조금 더 울음소리가 크고 조금 더 튼튼해 보이는 아이를. 그것이 박진수였다고.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아원에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이름도 다르게 지어서 호적에 올렸고 연락을 끊었으며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고. 박 회장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한 아이는 선택하고 다른 아이는 버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두 생명 중 하나는 가족이 되고 하나는 고아가 되었다는 것이 그 선택이 단지 울음소리와 건강 상태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진호. 같은 성 비슷한 이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운명. 박 회장은 물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는지, 후회는 없으셨는지.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하셨습니다. 찾아볼 수 없었다고, 찾으면 안 됐다고,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다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가슴에 돌을 안고 산 것 같았다고, 밤마다 그 아이 생각이 났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한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박 회장은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로 갈 수도 집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를 운전하며 도시를 돌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선택받은 아이. 운이 좋았던 아이. 울음소리가 조금 더 컸던 아이. 그것 때문에 이 삶을 살게 된 사람. 반대로 박진호는 누구인가? 선택받지 못한 아이. 운이 나빴던 아이. 조금 더 조용했던 아이. 그것 때문에 고아원에 맡겨지고 가족 없이 자랐고 결국 교도소에 있게 된 사람. 만약 선택이 반대였다면 어땠을까? 만약 박진호가 선택받고 자신이 버려졌다면. 그렇다면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었을까? 회장이 된 사람은 박진호였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니,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그날 저녁 박 회장은 교도소에 전화했습니다. 박진호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재소자에 대해 관심을 갖느냐고. 박 회장은 개인적인 이유라고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교도소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박진호의 기록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이 없었고 방문객도 없었으며 혼자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중퇴했습니다.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일을 시작했고 공장에서 일했으며 여러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20대에 첫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절도였습니다.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기, 폭행, 절도. 죄가 쌓여갔고 형량이 늘어났으며 교도소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아이들과도 연락이 끊겼으며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도박 문제도 있었으며 빚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사기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출소 예정일은 2년 후였습니다. 교도소 내 평가는 보통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특별히 모범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형의 인생이 그 몇 장의 종이에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성공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 범죄 기록과 형량과 빚만 남은 인생. 그날 밤 박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유전자, 같은 출발점.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 한 사람은 회장이 되었고 한 사람은 재소자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부모의 선택. 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받은 것이라는 것을, 박진호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이유도 그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형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해줘야 할까요? 일주일 후 박 회장은 다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언론도 없었고 수행원도 최소한으로 줄였으며 개인적인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소장은 의아해했지만 허락했습니다. 면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으며 한쪽에는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진호가 들어왔습니다.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눈은 바닥을 향한 채였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달랐습니다. 주름이 더 깊었고 눈가는 더 처졌으며 입술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호도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반갑지도 않았으며 원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감각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시는지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알고 있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오래전부터라고 답했습니다. 20대 때 우연히 호적을 보게 되었고 같은 날 태어난 같은 성씨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자신에게 쌍둥이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한 명은 선택받고 한 명은 버려졌다는 것을.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냐고, 오랜만이라고 인사하겠냐고, 형제라고 부르겠냐고. 이미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최근에야 알았다고.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다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이 단지 운 때문이었다는 것. 노력도 능력도 성실함도 중요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운이었다는 것. 박 회장은 물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느냐고, 왜 자신은 회장이 되고 형은 이곳에 있어야 하느냐고, 분하지 않느냐고. 박진호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분했고 억울했으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고. 왜 같은 얼굴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망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분노는 자신만 파괴했으며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고.
이것이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선택들이 만든 결과이며 이제는 그냥 시간을 보낼 뿐이라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 체념이 더 깊은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 그저 주어진 시간을 견딜 뿐이라는 것. 박 회장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한지, 변호사가 필요한지, 출소 후 일자리가 필요한지.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도움받고 싶지 않다고, 그냥 각자의 삶을 살자고. 왜 도움을 거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없었던 형제가 지금 와서 형제 노릇을 하는 것이 우스웠다고,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자신은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박 회장의 제안이 진짜 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박진호가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오지 말라고,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말자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박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체형, 똑같은 걸음걸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 문이 닫히고 형이 사라졌습니다.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박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형이 거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없었던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 도와주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일지. 자신의 성공이 형의 실패 위에 세워졌다는 죄책감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일지.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거부해도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그 후 몇 주 동안 박 회장의 삶은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형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곧 형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세수를 할 때, 면도를 할 때, 정장을 입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같은 얼굴이 죄수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같은 손이 수갑을 차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 불편했습니다. 훌륭한 기업가, 존경받는 인물, 성공한 사람. 그 모든 찬사가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임원 회의에서 실적을 보고받을 때도,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상을 받을 때도 형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동안 형은 교도소 독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가족들과의 시간도 불편해졌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형에게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며 이런 삶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아버지처럼 성공하고 싶다고. 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방식으로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인가? 자신의 성공은 정당한가? 물론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노력했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며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회 자체가 불평등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았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교도소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무엇이 그를 범죄의 길로 이끌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한 달 후 탐정이 두꺼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박진호의 삶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입양되지 못했고 방문객도 없었으며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명절이면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일에도 크리스마스에도 혼자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놀림받았고 싸움에 휘말렸으며 선생님들에게도 차별받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책도 없었고 과외도 받을 수 없었으며 꿈을 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어른들 틈에서 일했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독립해야 했으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첫 범죄는 우연이었습니다. 동료가 권유했고 쉬운 돈이라고 했으며 잡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절도였습니다. 들켰고 잡혔으며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졌고 범죄는 반복되었으며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생겼고 자신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컸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폭력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견디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진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해졌고 도박에 빠졌으며 빚이 늘어났습니다. 사기를 저질렀고 폭행으로 고소당했으며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인생은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박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형의 인생에서 선택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리했고 기회도 없었으며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범죄를 선택한 것도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반면 자신은 어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인맥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으며 기회도 많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안전망이 있었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며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있었습니다. 같은 유전자, 같은 능력, 같은 가능성. 하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 하나는 회장이 되었고 하나는 재소자가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형의 차이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환경의 차이였다는 것을.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신도 범죄자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형도 회장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형이 거부하더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는 형제가 아니지만 혈연으로는 쌍둥이이고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자신이 누린 것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박 회장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형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감형 가능성을 찾고 가석방을 신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출소 후 계획도 세웠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고 거주지를 준비했으며 생활비를 지원할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형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누가 돕는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의 존재가 외부로 새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도소 관계자 중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명 기업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형제가 재소자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고 사진도 유출되었으며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박 회장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확인해주지 않으면 소문으로 그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기사를 냈고 다른 매체들도 따라했으며 곧 주류 언론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것, 그 쌍둥이가 교도소에 있다는 것, 왜 지금까지 숨겼느냐는 것.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흔들렸고 거래처에서 문의가 쇄도했으며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해명을 요구받았습니다. 박 회장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최근에야 알았다는 것, 부모가 어린 시절 결정한 일이라는 것, 형과는 연락이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사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왜 관리하지 않았느냐,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박진호를 인터뷰하려 했고 과거를 캐내려 했으며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여론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동정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지 박 회장의 잘못은 아니라고 모르고 살았던 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비난했습니다. 형이 교도소에 있는데 방치했다고 부자면서 형을 돕지 않았다고 냉혈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성공은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던 것, 가난은 게으름 때문이라고 한 것, 범죄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그 모든 발언이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형이 범죄자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기부 행사와 사회공헌 활동도 재평가되었습니다.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이미지 관리였는지 의심받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다면 왜 형부터 돕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실적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재검토를 통보했으며 신규 사업은 지연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직원들은 동요했으며 경쟁사들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내는 사교 모임에서 불편한 시선을 받았고 아들은 회사에서 뒷말을 들었으며 딸은 로펌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박 회장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왜 관리하지 못했느냐고. 박 회장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무너졌고 신뢰가 깨졌으며 성공이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정당하지 않았으니까요.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사람의 성공 뒤에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 회장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홍보팀은 반대했지만 박 회장은 고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10,000원이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는 물론 인터넷 매체, 해외 언론까지 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늘어섰으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된 원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시절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것, 한 아이만 키우기로 했다는 것, 자신이 선택받았고 형은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것,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기회를 받았으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형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홀로 싸워야 했으며 결국 범죄의 길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발언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성공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것, 범죄를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로 본 것,
모두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형의 삶을 보며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혔습니다. 형을 돕겠다고, 출소를 지원하겠다고, 새로운 시작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특히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돕겠다고, 제2의 박진호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에게 사과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형의 몫까지 누렸다고, 미안하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야 공개하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박 회장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변명 없이. 그날 저녁 뉴스는 기자회견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갈렸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것, 책임을 지려 한다는 것, 변화하려 한다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에게 중요한 것은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었을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호가 면회를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박 회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봤는지.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솔직했다고, 용기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바뀌느냐고. 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과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고, 돕겠다고 약속한다고 60년이 지워지지 않으며 돈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살 수 없었습니다. 박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동정받고 싶지 않다고, 불쌍한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다고,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당신은 당신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자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박 회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책임이 있었고 인간적 의무가 있었으며 혈연의 끈이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박진호는 가석방되어 출소했습니다. 박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출소 후 박진호는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고 직업 훈련을 받았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형이 원하는 대로 직접적인 접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지원은 계속했습니다. 익명으로 생활비를 보냈고 일자리를 주선했으며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회사는 위기를 겪었지만 버텼습니다.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고 규모는 축소되었으며 박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자리를 넘기고 이사회 의장만 맡았습니다. 약속대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습니다. 고아원을 지원했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며 출소자 재활 프로그램을 후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박진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형의 이름이 범죄자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아내는 따로 살기 시작했고 아들은 독립했으며 딸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에도 모이지 않았고 연락도 뜸했으며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박 회장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살았고 사무실에도 혼자 있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술을 끊었다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박 회장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형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2년 후 박 회장은 우연히 형을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였습니다. 박진호는 장을 보고 있었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예전보다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진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인정하는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박진호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체형, 똑같은 걸음걸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분위기.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형이 용서했을까? 아니면 아직도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용서나 원망을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사는 것, 서로를 인정하지만 가까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기력도 떨어졌으며 더 이상 회사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 회장은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분 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박 회장은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두 아들을 다 키우려 하지 않았는지, 왜 한 아이를 버렸는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어려움을, 생존의 절박함을, 선택의 고통을. 부모님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고 후회스러운 결정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당시에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묘소를 떠나며 박 회장은 형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평온한지, 가끔 자신을 생각할지 아니면 완전히 잊었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형을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손, 같은 지문, 같은 핏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손. 며칠 밤낮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형 옆을 지켰고 손을 잡았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듣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형으로 만나지 못해서, 함께 자라지 못해서, 같은 삶을 살지 못해서. 하지만 동시에 형이 견뎌줘서 감사하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줘서 고맙다고,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일주일 후 박진호는 깨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용히 고통 없이 동생의 손을 잡은 채로. 박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과 몇몇 지인들, 직장 동료들, 재활 프로그램 관계자들, 박진호의 자녀들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였지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유골을 안았습니다. 그 작은 함 속에 형의 65년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도 외로움도 회한도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부모님 묘 옆에 형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으로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히 새겼습니다. 박진호. 생년월일과 사망일. 그리고 한 줄. 선택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살아낸 사람. 장례를 마치고 박 회장은 형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것은 없었습니다. 간단한 가구, 몇 벌의 옷, 책 몇 권. 하지만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두 아이가 함께 있는 사진. 박 회장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찢어진 사진의 반쪽이라는 것을.
형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라는 것을. 사진을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였던 두 아이. 함께 태어났지만 떨어져 살아야 했던 두 형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았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돌아간 두 사람. 박 회장은 그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6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형제였다는 것을,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피를 나눴다는 것을,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을. 그 후 3년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묘지에서 보냈습니다. 매주 찾아가 부모님과 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손을 뗐고 사회 활동도 그만두었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사람들도 잊어갔고 언론도 관심을 거뒀으며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으며 손주들도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였고 생일에도 혼자였으며 대부분의 날을 혼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형이 있었으니까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묘소에 가면 형이 있었습니다. 말을 걸 수 있었고 함께 있을 수 있었으며 형제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박 회장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쓰러졌고 발견된 것은 이틀 후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박 회장은 형을 봤습니다. 환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형이 웃으며 손을 내미는 모습을. 박 회장도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든든했으며 평온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가자고, 더 이상 떨어지지 말자고, 진짜 형제로 살자고.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지은 채 형의 손을 잡고.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기업인들, 정치인들, 사회인사들. 하지만 박 회장이 원했던 것은 화려한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유언에 따라 조촐하게 치렀고 화장했으며 형 옆에 묻혔습니다. 세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섰습니다. 부모님 박진호, 박진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생전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후에는 함께였습니다. 묘지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박진호의 자녀들이 왔고 재단 관계자들이 왔으며 간혹 옛 동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조용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묘지 주변의 나무들도 변했습니다. 잎이 돋고 무성해지고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했지만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그곳에는 두 형제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생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웠습니다.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하지만 결국 같은 형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없었습니다. 단지 인정만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서로의 삶을, 서로의 고통을.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잊어갔습니다. 박진수라는 기업인도 박진호라는 재소자도 시간이 지나며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묘지에는 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나란히, 영원히. 그것이 두 형제에게 남겨진 결말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행복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현실이었습니다. 선택의 대가를, 운명의 잔인함을, 삶의 불공정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도 어디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택받는 사람과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 기회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그 차이가 노력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운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 그 대가는 선택한 사람만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치른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평생 따라다닌다는 것. 박진수와 박진호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잔인하게, 담담하게, 용서 없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